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11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여러분, 이 학평 문제 풀고 바로 치워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들으면서 어떻게든 이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총평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바로 문제 해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듣고 이 강의 들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우리 바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편지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에게 난 지금 뉴허량 유적의 박물관에 와 있어. 이곳에는 홍산문화, 이 홍산문화가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홍산문화가 발달한 이 지역, 자, 홍산문화가 발달한 이 지역에서 발견된 용모양 옥기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모양 옥기가 발견되었고 홍산문화가 발달했고 뉴허량 유적이 위치한 이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자, 이미 뭐 답은 나왔습니다. 홍산문화 있고 용모양 옥기가 발견된 이 지역 바로 어디입니까? 랴오어강 유역이죠. 랴오어강 유역. 랴오어강 유역을 지도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죠. 갑니다. 이거는 뭐 따로 풀이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거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황허강 중류, 양사어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는 어디입니까? 창장강 하류로서 허무도 문화가 발전한 지역이고요. 다는 한반도, 그리고 라는 일본 열도, 조몬 문화가 발달한 일본 열도가 되겠죠.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홍산 문화, 양사어 문화, 허무도 문화, 그리고 조몬 문화 같은 것은 바로 동아시아 각 지역의 대표적인 신석기 문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유형은 늘 1번 문제로 빠지지 않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지역의 위치와 더불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문화가 발전했고 어떤 유물이 대표적인가를 여러분들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신석기, 청동기 모두 말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가다라는 것을 가볍게 살펴보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가국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해서 티베트 여행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라싸에 있는 조캉 사원에 다녀왔다. 아, 조캉 사원은 뭐고 라싸는 뭐지? 이거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 사원에는 화번공주,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왔네요. 화번공주. 화번공주는 중국 왕조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북방 유목민족 혹은 다른 유목민족 대당이 되지만 주로 이제 유목민족의 군주에게 황실의 여인을 시집 보냈는데요. 이들을 화번공주라고 불렀죠. 이 화번공주라는 용어 자체가 수당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당나라가 주변 유목 국가들에게 화번공주를 많이 파견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화번공주가 되어서 토번으로 출가한 문성공주. 이 문성공주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 문성공주를 토번으로 화번공주로 보낸 이 왕조는 바로 어디입니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의 태종이 바로 이 화번공주로 문성공주를 토번에 송첸캄포 왕에게 보냈었죠. 시기는 언제입니까? 7세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성공주는요, 당나라의 불상을 비롯한 다양한 문물을 토번에 전파함으로써 토번과 중국 문명 간의 문화 교류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나라입니다. 그럼 당나라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장건을 서역에 파견한 나라는 당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한나라입니다. 한무제죠. 기원전 2세기 한무제가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서 서쪽에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파견했습니다. 동맹 맺는 데는 실패했지만 비단길이라는 동서교역로가 개척되는 성과를 거두었었죠. 장건하면 바로 한무제, 바로 빡빡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왜의 노구광에게 금인을 하사했다. 왜의 노구광에게 금인을 하사한 나라 역시 한나라인데요. 이 한은 후한이 되겠습니다. 후한의 광무제가 기원후 1세기, 서기 1세기에 왜의 노구광에게 한위 노구광이라고 새겨진 금도장을 하사했었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668년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쩐흥따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물리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북부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대월이라는 나라죠. 대월의 쩐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틀린 이야기고요. 5번 보면요. 심패를 발급해서 대외 무역을 통제했다. 심패는 에도 막부가 청나라 상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발급한 무역 허가증이죠. 이 심패는 언제 발급됐냐? 18세기에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1번 에도 막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래서 이 대외 관계를 묻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시고 특히 당나라의 대외 관계, 남북조 시대의 대외 관계 등은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황제가 누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제는 이사가, 일단 이 이사가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육국 출신의 인사들을 추방하는 축객령을 철회하였고, 축객령은 몰라도 돼요. 자, 뒤에 보면은 도략에게 불효라고 책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육국을 평정한 후에 이 황제는 서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구덩이에 파묻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분서갱유입니다. 분서갱유.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땅에 파묻었다. 이 분서갱유가 바로 누가 한 행동입니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진시황제죠. 진시황제.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누굽니까? 바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이죠.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체제를 정비할 때 이 법가 사상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사란 인물입니다. 법가 사상가죠. 그렇죠? 그래서 천하를 통일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여기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예요. 이게 진시황제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시황제라는 것을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1번. 자, 호라즘을 정복했다. 호라즘을 정복한 인물은 바로 누굽니까? 이 사람은 몽골 제국을 건국한 칭기즈 칸이죠. 칭기즈 칸입니다. 2번에 팔기제를 조직한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후금, 나중에 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후금을 세운 누굽니까? 누르하치. 누르하치가 되겠습니다. 누르하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3번의 난을 진압했다. 3번의 난은 청나라 때 발생한 반란이고요. 이 3번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청나라 황제, 그리고 중국의 역대급 황제로 손꼽히는 강희제입니다. 중국의 올타임 레전드 성군으로 뽑히는 사람이죠. 강희제. 자, 4번에 도량형 화폐 문자를 통일했다. 이 통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진시황제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이 분서갱유 역시 사상통제, 사상통일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학사상가들을 탄압하고 법가 중심의 체제를 더욱더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단행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에요. 5번에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로 옮겼다도 진시황제가 아니고요. 이거 누굽니까? 바로 쿠빌라이입니다. 쿠빌라이. 쿠빌라이. 카라코룸에서 대도, 이 대도가 지금의 베이징이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3번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이 1단원에서는요. 흉노, 그리고 진시황제, 그리고 한무제 이 셋 중에 하나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원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 나올 게 굉장히 뻔한데 내용이 뻔한 만큼 문제 난이도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4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를 사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특정 왕조 시기,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묻는 굉장히 넓은 시야를 요구하는 문제죠.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효 문제, 이 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러양으로 천도하고 효 문제는요.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냐면요. 수도를 북방의 평성에서 화북 지방의 러양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화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요. 중원의 체제, 이 중국 왕조의 정통성을 효문제가 이어받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중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중원의 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효문제의 힘이다라고
언급을 했대요. 왕숙과 이한세 등은 먼저 호복을 벗어, 이 호복이라는 것은 호가 이제 오랑캐란 뜻인데 오랑캐의 옷, 그러니까 이 효문제가 황제로 있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호복을 벗어 오랑캐의 풍속을 끊고 시서에 전념했다라는 언급이 나오죠. 따라서 이 효문제라는 사람이 한족 출신이 아닌데 한족의 문화를 굉장히 흠모했고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이 자료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효문제 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뭡니까? 바로 한화 정책이죠. 한화 정책. 이 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요. 한족이 되고자 하는 정책인데 이 효문제는 바로 한족이 아니라 북방민족인 선비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문제는 어느 나라의 황제였냐? 바로 북이죠, 북이. 북입니다. 북이 5세기에 화북지방을 통일한 남북조 시대의 북위의 효문제 한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나와 있고요. 평성에서 로양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뭐냐? 북방의 선비족의 고향으로부터 중원 왕조의 수도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던 화북지방으로 중심지를 옮김으로써 중국 왕조의 정통성을 이어가고자 했던 효문제의 소망이 나타난 움직임이다, 정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북위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북위는 언제 존재했다고요?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중국의 화북지방을 지배했습니다. 물론 북이라는 나라 자체가 처음 등장한 건 4세기 후반이긴 해요. 하지만 북이가 화북을 통일하고 북이가 동서로 쪼개지는 시기까지를 본다면 5에서 6세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즈음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고려가 호삼국을 통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요거는 10세기 전반이 되겠습니다. 900년대. 탕구투족이 서하를 건국한 시기는요. 11세기입니다. 11세기. 따라서 역시 틀리고요. 왜가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백강전투는 백제 부흥운동을 돕기 위해서 왜가 지원군을 보냈는데 나당 연합군에게 격파당한 사건이죠.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663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예요? 7세기죠. 따라서 시기적으로 역시 맞지가 않고요. 거란이 연운 16주를 차지한 시기가 이건 언제입니까? 이것도 역시 10세기입니다. 10세기. 이 당시 중국은 5대 19개 분열기를 겪고 있었고 그 혼란을 틈타서 북방의 거란이 만리장성 이남에 연운 16주를 차지를 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이 그럼 정답이 되겠네요. 백제가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남북조 시대의 백제는 주로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교류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남북조 시대의 국제관계가 어떠했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밑줄 친 이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이 혁명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서진은 신군이 후베이 군사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철혈 18성기를 배경으로 찍은 거래요. 신군이 사용했던 철혈 18성기에는 우창봉기, 이 우창봉기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후베이의 우창봉기로 시작을 해서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된 이 혁명, 한족들이 주로 거주했던 18성을 상징하는 원이 그려져 있다고 하는데 한족들이 주로 주도를 하기도 했던 바로 이 혁명, 만주족 왕조를 타도하고 공화국을 수립하고자 했던 이 혁명, 바로 어떤 혁명입니까? 신해혁명이 되겠습니다. 신해혁명. 신해혁명은 1911년에 발생했고요. 이 신해혁명이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죠. 자, 선지 보도록 할게요. 1번 선지. 중화민국이 수립되었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 신해혁명의 결과 1912년에 중화민국이라는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청나라 왕조는 문을 닫게 되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는 이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순원과 위안스카이가 이 신해혁명의 과정에서 등장을 하는데 초대 임시 대총통으로 순원이 등장을 하지만 순원이 곧 이어서 위안스카이에게 이 임시 대총통 자리를 양보하게 되죠. 자, 이번에 갑신정변 얘기가 나오는데 갑신정변은 1884년에 발생을 합니다.
금릉기기국은요. 청나라가 전개한 근대화 운동인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된 근대적 무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설립됐냐면요. 1865년이에요. 흠정헌법 대강은 청나라 왕조가 나름대로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발표한 일종의 헌법이 되겠는데요. 1908년에 반포가 됩니다. 다만 이 내용이 다분히 청왕조 중심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의 개혁을 원했던 개혁가들을 굉장히 실망시켰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청일수호조교. 청일수호조교는 청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를 맺은 조약이 되겠는데요. 이게 언제냐면요. 1871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 친 이 나라의 통치 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자, 헤이안큐가 나와 있습니다. 헤이안큐. 헤이안큐는 헤이안 시대의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렵지 않게 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태정관과 팔성이라는 언급까지 나와 있어요. 일본은 어떤 율령 체제를 당나라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어떤 제도를 실시했냐? 중앙통치제도로 이관 팔성제 라는 제도를 실시하고요. 감찰기구로 탄정대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호위기구로 오위부라는 것도 설치를 하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일본이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고 특히 이 헤이안큐 역시 일본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태정관이에요. 정치를 담당하는 관청이죠. 자, 그러니까 일본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독서 삼품가를 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독서 삼품가는 뭡니까? 신라의 제도입니다. 이번에 냉한모국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금나라의 제도가 되겠죠.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 자, 이게 정답이 되겠죠. 태정관과 신기관 묶어서 뭡니까? 이관입니다. 이관.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4번에는 주자감. 이건 발해가 되겠고 문화성을 설치했다. 문화성은 삼성육부 중에 한 관청으로서 수당대 완성된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에 대한 설명과는 거리가 멀죠. 정답은 그래서 뭡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학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가학문이 뭔지 보겠습니다. 사림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 세워진 서원. 서원은 주희가 집대성.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주희가 집대성한 가가 발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여기서 이미 답은 나옵니다. 주희가 집대성했고 서원에 의해서 확산되고 발달한 학문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리학이죠. 성리학. 성리학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는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힌트가 나오죠. 가를 고려에 도입한 인물이 누구라고 합니까? 안양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가가 성리학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리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경보다 사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주의 같은 경우는 이 사서의 주석을 단 사서집주라는 서적을 편찬하기도 했죠. 따라서 이것은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답은 아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명대 관학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거 양명학이랑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양명학은 명나라 때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만 명나라의 관학, 즉 국가의 공식 학문, 통치 이념은 성리학입니다. 어디까지나 성리학이에요. 성리대전이라는 책이 편찬이 되어서 과거 시험의 교재로서 활용이 되기도 했었죠. 3번에 대의명분론과 화의관을 내세웠죠. 성리학 맞습니다. 4번에 심증리와 치양지 지행합일. 자, 마음의 학문, 마음의 학문이고 행동을 중시하는 것, 실천 중심적 성격의 학문. 요 4번은 바로 양명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성리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증리, 그리고 거경공리와 경물치지의 수행 방법을 중시했다. 이런 문구들이 나와야겠죠. 5번에 에도막부의 제도와 의례정비에 기여한 학문 성리학이 맞죠. 하야시 라잔이라는 인물이 에도막부의 체제 정비에 이 성리학을 통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성리학에 대한 문제 풀어봤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황제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힌트가 뭔지 보겠습니다. 황제가 명을 내리시어 태감 정화. 자, 여기서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정화. 자,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황제라고 한다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명나라의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명나라의 영락제인데요. 자, 더 읽어볼게요. 선단을 이끌고 서쪽의 여러 나라에 가서 조서를 낭독하고 재물을 하사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밑에 보면은 이 정화의 함대에 대한 활약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명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에 이 명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 위험을 떨치기 위해서 파견한 사절단과 비스무리한 역할을 했던 집단이 바로 이 정화의 함대였죠. 규모가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화의 함대를 파견한 황제라는 것에서 우리가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인 영락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영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1번 천호제를 정비했다. 자, 천호제는 칭기즈 칸이 국토를 확대하는 데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던 제도죠. 칭기즈 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번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은 누굽니까? 기원전 2세기에 고조선을 멸망시킨 인물 바로 한무제 되겠습니다. 한무제는 남비엣을 멸망시키고 9군을 설치했고요.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4군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3번에 사고전서를 편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고전서는 청대 고증학의 발달에 굉장히 기여한 엄청나게 권수가 많은 전집입니다. 무려 약 8만여 권에 달았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사고전서를 편찬한 인물은 청의 걸륭제입니다. 걸륭제. 4번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겼다가 정답이 되겠죠. 명나라는 원래 난징에서 건국이 됐는데 이 영락제 때 수도를 북방의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성을 건설해서 이후에 청대까지 황실의 궁궐로 사용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에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토벌했다. 역시 아닙니다. 쓰시마를 토벌한 나라는 고려와 조선이 있는데요. 특히 조선 초 세종 때 쓰시마 토벌이 유명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8번 영락제에 대한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특정 황제의 정책을 묻는 문제가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어떤 쉬운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요 문제 이 지문 보고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단천에서 이 단천은 단천은광을 말하는데 이 단천은광은 조선의 대표적인 은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있으면 가가 은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천에서 생산되는 연철로 가를 재련한다. 여기서 연철은요, 여러분, 이 연자가, 이 한자가 좀 어려운데 이 연이 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이에요, 납. 납에서 가를 추출해내는 기술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납에서 녹는 점을 이용해서 납과 은의 녹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은광석에서 은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 연은 분리법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회취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회취법. 자, 이것이 16세기 초에 조선에서 처음 개발이 되어서 조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폭발적인 은 생산에 기여했다. 특히 일본 이와미 은광의 폭발적인 은 생산에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동아시아사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철로 은을 재련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연은분리법 회취법이라는 얘기죠. 가는 은입니다. 자, 그래서 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연은분리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밑에 보겠습니다. 자, 내수사관원 박수영이 몰래 비단가 생사를 가지고 제포. 이 제포는 바로 조선이 일본과 교육하기 위해 개방했던 3포 중에 하나입니다. 제포, 부산포, 연포를 개방했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는 이 제포에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삼포회란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제포, 부산포, 연포를 모두 개항을 했었고 삼포회란을 계기로 제포만 개방을 했었죠. 이 제포는 오늘날 창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가져온 가와 이 비단가 생사를 교육했다. 이 당시 은은 국제화폐로 쓰였기 때문에 국제적인 교류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가가 은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는 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가 은이라는 것만 알면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답을 고르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지문이 조금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은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기억! 1조 편법에서 세금 납부에 이용된 게 맞죠? 1조 편법도 그렇고요. 또 어떤 제도에서 또 이 은이 이용이 되냐면 청나라 때 실시된 지정은제. 지정은제와 1조 편법은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한 제도죠. 자, 니은 보겠습니다. 일본이 송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한 건 은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동전입니다. 동전.
동전. 대표적인 게 동전이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동전이 있습니다. 디귿. 이와미 광산의 개발. 이와미 광산은 일본의 대표적인 은광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은을 많이 생산을 하게 되었죠. 리을. 징더전. 징더전은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건 도자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도자기.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은에 대한 문제. 은은요, 나오는 선지가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기에 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선지가 또 뭐냐? 뭐 갈레온 무역 이 정도 또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국제 거래 수단으로서 활용되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은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미국이 주도한 이 회의에서는요, 군비 축소가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이 주도했다는 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군비 축소를 논의했고요. 영일 동맹의 파기를 규정했다는 것이 결정적 힌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영국, 미국, 일본의 주력함 보유 비율이 정해졌다라는 내용인데 영일 동맹의 파기를 규정하고 미국이 주도했으니까 왠지 미국에서 열렸을 것 같죠? 그리고 군비 축소를 여러 열강들이 논의한 이 회의는 바로 어떤 회의입니까? 바로 워싱턴 회의입니다. 워싱턴 회의. 이 워싱턴 회의는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처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열강들 간의 해군 주력함 경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1921년에서 192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921년 후반부터 1922년 초까지 전개가 된 회의예요. 이 회의의 결과 열강 간의 공존과 평화를 전제로 하는 워싱턴 체제가 정착이 되죠. 이 워싱턴 체제는 1930년대 일본의 대륙 침략으로 와장창 깨지기 전까지 국제 질서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이 워싱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다.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한 회의는 바로 무슨 회의입니까? 카이로 회담이에요. 카이로 회담 1943년이죠. 카이로 회담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번에 일본의 주권 회복이 인정된 건 어디입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1951년이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의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돼서 일본의 주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나 속전속결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나 중국이 이 회의에 직접 참가를 못했죠. 이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전개되던 도중이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일본은 미국의 반공 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주권도 회복을 했고요. 재무장도 했고 경제도 발전하면서 다시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얻었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 반환. 자, 산둥반도에 대한 일본의 이권 반환.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이 전개되던 와중에 21개조 요구를 중국에 제출함으로써 산둥반도 이권을 요구했고 이것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여러 열강들에 의해 인정이 됐는데 이것이 워싱턴 회의에서 일본의 지나친 세력 확대를 경계한 여러 열강들의 입김이 녹아들은 결과 철회가 됐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워싱턴 회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비밀 협정이 맺어진 것은 얄타 회담입니다. 1945년에 있었죠. 45년 초에 있었습니다. 얄타 회담. 자, 그리고 5번에 북위 17도선을 기준으로 베트남 분할이 합의된 것은 뭡니까? 이거 제네바 회담이죠. 제네바 회담. 언제입니까? 1954년이 되겠습니다. 제네바 회담. 그래서 베트남 프랑스 전쟁이 이 제네바 회담을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국가가 뭔지를 파악하는 힌트를 찾아보죠. 가의 야유라복이 이미 게임 끝난 것 같은데요? 야유라복이 누구죠? 바로 거란을 세운 인물이죠. 요나라 세운 사람입니다. 자, 하지만 시시하니까 좀 더 보죠. 발해는 대대로 원수인데 서려가지 못하였으니 어찌 편안히 머무를 수 있겠는가. 이에 군사를 일으켜 발해를 공격했고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 바로 어디입니까? 거란. 나중에 연운 16주 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요로 바꾸죠. 거란은 민족의 이름이자 국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0세기에 등장한 세력이에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소손영. 소손영은 누구냐? 바로
거란의 고려 침입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1차 침입 때 고려를 쳐들어왔던 사람이죠. 자, 소선영이 말합니다. 내가 큰 조정의 귀인이니 당신은 마땅히 뜰에서 절하시오. 이에 서희는 신하가 군주에게 아래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예의지만 고려와 의 대신이 서로 만났는데 어찌 그와 같이 할 수 있겠소라고 굉장히 패기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서희의 담판, 이거 언제입니까? 거란의 고려 1차 침입 때의 일입니다. 서희는 이 회담의 결과 강동 6주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획득을 했는데요. 이게 언제죠? 993년입니다. 가 역시 거란이라는 건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요 나라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연행사. 자, 연행사는요. 뭡니까? 조선이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입니다. 참고로 조선이 명나라에 파견한 사절단은 조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조천사는 황제를 아련하러 가는 사절단이라는 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조선이 청으로 가는 사절단이 연행사로 부르는 이유는 뭐냐? 연행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연경은요. 베이징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황제를 아련하러 간다는 의미에 비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좀 격화됐죠. 조선이 청나라를 명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명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요거는 조선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공행무역을 실시한 나라 어디입니까? 청나라죠. 공행무역은 18세기에 본격화가 됩니다.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한 나라 어디입니까?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 요 나라가 아니라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수도 뺏기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이 됐죠. 수도를 카이펑에서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4번 최고 통치자를 선우라고 했다. 흉노죠. 대표적으로 묵툭선우가 있습니다. 기원전 200년 백등산 전투에서 한 고조의 군대를 격파한 바로 그 묵툭선우가 대표적이죠. 자, 5번에 남면관 북면관제를 시행한 나라가 바로 거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란이에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거란은 남면관 북면관제라는 이원적 통치 체제를 통해서 부족제를 바탕으로 북방 민족을 그리고 주연제를 바탕으로 한족들을 다스렸죠. 1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2번. 자, 가 도시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림에는 가의 연해에서 서양 선박이 교역품을 운송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가나가와에 인접한 어촌. 자, 가나가와에 인접한 어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또 나오네요. 미일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개항되었다. 미일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개항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또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서양 문물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본어 일간지가 처음으로 창간.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힌트가 되겠네요. 자, 일본에서 창간된 최초의 일간지가 바로 이름이 뭐죠? 이름이 좀 깁니다. 바로 뭡니까?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인데요. 이것이 발간된 곳 어디입니까? 바로 요코하마죠. 요코하마는 미일수호 통상조약 체결 이후 개항이 된 대표적인 일본의 개항 도시입니다. 이 요코하마에 대한 사실, 요코하마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1번 경사대학당이 세워졌다. 경사대학당은 중국 베이징에 세워졌습니다. 이 경사대학당이 바로 오늘날 베이징 대학교입니다. 국자감이 경사대학당으로 개편이 됐고요. 나중에 베이징 대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이번에 초량회관은 조선 후기에 조선과 일본이 교류했던 곳이고요. 이거 어디 있었냐?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이에요, 부산. 자, 3번 보겠습니다. 아주아치네가 창립되었다. 반제국주의 단체죠. 아주아치네는 일본 도쿄에서 창립이 됩니다. 자, 4번에 윤봉길이 훈코공원에서 물통폭탄을 빵 던져가지고 일본의 고위 장성과 고위 관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한인애국단 윤봉길의 의거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상하이에서 있었죠. 그렇죠? 자, 5번
도쿄와 연결되는 일본 최초의 철도. 이 요코하마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천과 굉장히 흡사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인천 역시 대표적인 계양 도시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뚫렸죠. 그렇죠? 그리고 수도 서울의 외항 역할을 합니다. 요코하마도 비슷해요. 요코하마 역시 일본 최초로 수도 도쿄와 연결되는 철도가 뚫렸고요. 역시 계양 도시면서 수도 도쿄로 들어가는 외항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 여러모로 굉장히 흡사한 도시다. 그리고 이 두 도시 모두 차이나타운과 같은 외국인 집단 거주지가 존재했다는 것도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요코하마. 5번이에요. 자,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가 군대가 조직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총대장 김원봉. 총대장 김원봉. 김원봉은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자, 김원봉 휘하의 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2개의 구대로 조직되어 대적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중국 관내라는 말은 중국 본토에서 활동을 주로 전개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일단 의열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열단은 만주에서 조직이 됐고요. 중국 관내, 즉 중국 본토보다는 주로 이제 한반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가의 대원 가운데 일부는 김원봉과 함께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가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조선의용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한커우에서 조직이 됐어요. 이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나중에 2개로 분화가 됩니다. 어떻게 분화가 되냐? 조선의용대 일부가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사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절반 이상이었어요.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별도로 편성이 되는데 이게 언제냐면 194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커우에 남아있는 본대, 이 본대는요. 본대는 어디에 합류를 하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디에 합류하니까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화북지방으로 올라간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후에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조선의용군.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이렇게 2개로 쪼개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자,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조선의용대는 중일전쟁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한중연합전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지로 주로 많이 제시가 되는 소스인데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긴 한데 이것이 단독으로 이렇게 한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사에서 이렇게 제시된 문제는 사실 드물어요. 이 조선의용대가 언제 창설이 됐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꽤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중일전쟁 시기에 조선의용대가 활동했었다라는 것을 아는 친구라면 어쨌든 라와 마 정도로 시간이 좁혀진다는 것도 이 문제의 특징이 되겠죠. 하지만 구체적인 연도를 알면 더욱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조직이 됐죠. 자, 그럼 나머지 사건들의 연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으로서 1905년에 체결이 됐고요. 3.1운동은 1919년이죠. 만주사변은 1931년이 되겠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은 1937년이고요. 태평양전쟁,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발발했죠. 1941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1949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죠? 답은 라다 이렇게 우리가 고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현대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연도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번. 밑줄 친 전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자, 밑줄 친 전쟁이 뭔지 볼게요. 문학 작품으로 배우는 동아시아사. 네, 섬나라 오랑캐. 섬나라 오랑캐. 자, 섬나라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펜.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 일본의 군사가 쳐들어왔대요. 그래서 처량한 임금이 의주로 피난을 갔다. 여기서 약간 냄새가 납니다. 무슨 냄새 납니까? 약간 임진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선생님의 설명을 볼게요. 이 작품은 일본군의 침략,
자, 이것만 보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일본군이 뭐 한두 번 침략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일본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인데 한 성이 함락되고 선조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네요. 그렇죠?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고 일본군이 침략한 전쟁. 바로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임진왜란은 1592년 1592 있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1592 있을 때가 아니에요. 1592에 시작돼서 7년간 1598까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휴식 기간도 있었지만 말이죠. 크게는 우리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도 하죠. 어쨌든 임진왜란이에요. 자, 임진왜란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에서 삼포해란이 일어났다. 이것도 일본인들이 일으킨 난리긴 합니다. 근데 삼포해란은 언제냐면요. 1510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이죠. 따라서 영향이라고 볼 수 없고요. 명에서 토목부해변이 일어났다. 이거 언제입니까? 이거 15세기예요. 15세기. 따라서 역시 시기적으로 이전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송에서 왕안석이 신법을 추진했다. 이 송이 문치주의 정책 추진하면서 황제권을 강화시켰지만 주변 이민족들에게 군사력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패, 물자를 막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비대해진 문인 관료 집단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돈이 깨졌기 때문에 송나라가 재정난에 휩싸이게 되었고 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송나라 관료 왕안석이 개혁, 신법을 추진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이거 11세기 되겠습니다. 1000년대 11세기.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이거 16세기니까. 그렇죠? 4번. 일본에서 센고쿠 시대. 센고쿠 시대는요. 온인의 난을 계기로 시작이 되죠. 온인의 난은 1467년에서 1477년 사이에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게 언제예요? 15세기입니다. 이거 16세기잖아요. 맞지 않죠? 자, 5번에 일본에서 도자기 기술이 발달했다. 자, 도자기 기술. 이 임진왜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중에는 조선인 도공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이 이삼평을 비롯한 도공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죠. 도자기뿐만 아니라 강한과 같은 성리학자들도 끌려가서 일본의 성리학과 같은 학문도 발전하는데 영향을 준 전쟁, 바로 임진왜란. 우리는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일본은 문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된 전쟁입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씁쓸한 전쟁이죠. 이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또 나올 만한 문제는 뭐 이렇게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서 뭐 사이 시기를 묻는 문제라든지 혹은 임진왜란의 또 다른 특징으로서 명나라까지 참전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이었다라는 것을 묻는 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 시기 사이 문제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15번 문제는 이번 학평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킬러 문항이 아닌가라고 생각. 아까 그 조선의용대 문제와 더불어서 이 15번 문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이 현대사 부분은 앞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 아직 공부를 못한 친구들이 보면 야 이거 뭐지? 라고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닉슨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닉슨은 괌에서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국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미국이 다시는 베트남 전쟁과 같은 일에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그래서 냉전이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계기가 된 이 닉슨의 선언, 닉슨이 제시한 정책, 닉슨의 이러한 사상.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닉슨 독트린. 이게 언제예요? 1969년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으로 인해서 냉전이 본격화가 되었고요. 닉슨 독트린을 거치면서 냉전이 서서히 완화되다가 소련이 1991년 붕괴되면서 냉전이 완전히 해체가 되죠. 닉슨 독트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중국의 허거펑과 덩시어핑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올해 수립된 미국과 중국의 국교, 미국이랑 중국이 수교를 맺었대요. 이게 언제입니까? 미중수교인데요. 미중수교가 바로 언제냐? 1979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미중수교 전에 뭐가 있었냐면 미중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어요. 미중공동성명. 이게 언제냐면요. 미중공동성명은 1972년이에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미중 공동성명 발표되는데 이 미중 공동성명이 미중수교 아닙니다. 미중 공동성명 발표되고 나서 그 이후에 1979년에 미중수교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미중수교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은근 많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헷갈리냐면 중일 공동성명이 똑같은 1972년에 이루어져서 이 중일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 일본은 국교를 맺어요. 근데 미중 공동성명은 국교를 맺은 건 아닙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마세요. 미중수교는 언제다? 1979년이다. 자,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특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이, 그러니까 69년에서 79년 사이에 있었던 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통킹만 사건. 이거는 이제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죠. 1964년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파리평화협정, 미국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협정이 되겠죠. 파리평화협정 언제입니까? 1973년이 되겠습니다. 파리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미군이 완전히 베트남에서 철수했고요. 그 이후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벌여서 1976년에 완전한 통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이 됩니다.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의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1946년부터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 사절단은 메이지 유신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메이지 정부가 해외에 파견한 사절단이고 1871년에 일본을 출발했어요. 자, 그리고 5번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거 을사조약이죠. 언제입니까? 1905년. 따라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파리평화협정. 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얼마든지 갖출 수 있으니까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셨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막부 시기. 막부 시기의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골라라. 문제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요.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볼게요. 하루마와게 이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나낙이 중요하죠. 나낙을 공부하던 이나무라 산파쿠. 네, 이나무라 산파쿠가 편찬한 일본 최초의 네덜란드어 일본어 사전이다. 이 나낙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일본에 들어온 서양 학문을 말하는 거죠. 이 막부, 나낙이 발전했고 네덜란드와 교류했으며 나가사키에 대지마를 조성한 이 막부는 어떤 막부입니까? 바로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 에도 막부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 존재했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을 골라라라는 문제네요. 자, 선지 보겠습니다. 1번 판소리를 공연하는 소리꾼. 판소리,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민문화 사례죠. 맞습니다. 조선 후기에 해당되죠. 자, 이번에 풍속화를 그리고 있는 화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죠? 김홍도와 신윤복 같은 풍속 화가들이 있죠. 이 시기 맞습니다. 3번에 홍루몽은 청나라 때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서민문화의 대표적인 사례죠. 18세기에 등장했어요.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일본의 가부키 역시 에도 막부 시대에 발전한 서민문화죠. 조닌, 이 상공업자들 조닌들이 주로 이러한 가부키와 같은 서민문화를 즐겼고요. 일본의 도다이사는 나라시대 8세기에 창건이 됐습니다. 나라시대. 따라서 정답은 5번이죠. 8세기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기획 전시실에서는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과연 어떤 조약이냐? 바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조약이다. 이 전쟁 어떤 전쟁? 청일전쟁.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두고 청과 일본이 맞부딪힌 전쟁, 청일전쟁. 그리고 여기 보면 풍도회전, 평양전투 나와 있죠. 이러한 전투들의 이름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결정적인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청일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면 이런 내용 없이 이런 소스들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것들만 보고도 청일전쟁이라는 것을 간파해낼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에 대한 탐구활동 골라보겠습니다. 1번, 미드웨이 해전은요, 1942년이에요. 이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 전쟁의 전세가 역전된 계기죠. 일본이 우위에 있다가 미국 우위로 역전된 계기가 된 전투입니다. 따라서 아니고요. 이번에 루거차오 사건은 중일 전쟁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1937년이 되겠고요. 3번에 일본이 타이완을 할양받게 된 배경이 정답이 되겠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계기로 일본은 무엇을 획득했냐? 타이완, 그리고 타이완 주변에 딸린 여러 섬, 그리고 랴오뚱 반도를 획득을 합니다. 이 랴오뚱 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기도 했죠.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볼게요. 상하이 등 5개 항구가 개항된 계기. 이건 뭡니까? 바로 1842년에 체결된 난징조약 1차 아편전쟁의 결과죠. 1차 아편전쟁. 그리고 마지막 5번 볼게요. 청이 크리스트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한 계기. 이건 뭡니까? 바로 2차 아편전쟁의 결과 체결된 텐진조약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텐진조약 그리고 뒤이어 체결된 베이징조약을 통해서 이것이 또 확정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밑줄치 이 전쟁은 청일전쟁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비석은 엔야쿠사에 있는 청해진 대사 장보고비다. 장보고와 관련된 인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가 적산법화원에 머물며 적산법화원. 이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중국에 세운 절이거든요. 이 적산법화원에 머물면서 장보고 세력에게 도움받을 인연을 기념하여 건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가라는 인물은 중국, 특히 이 장보고가 활동하던 시기 중국엔 당나라 시대인데요. 이 당나라에 머물면서 이 적산법화원에서 장보고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 천태 중에 3대 자주가 된 가는 엔야쿠사에서 입적 후 지카쿠 대사의 시호를 받았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밑에 설명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장보고 적산법화원에서 인연이 있었던 이 승려, 당나라 시기에 활동했던 승려, 특히 장보고가 활동한 시기가 9세기거든요. 이 9세기에 활동한 일본의 승려가 누구냐를 묻는 문제예요. 바로 누굽니까? 엔닌이죠. 엔닌은 당나라의 유학을 떠났던 승려고요. 당나라 유학 과정에서 장보고의 도움을 얻고 장보고를 흠모하는 편지까지 남깁니다. 엔닌은 장보고와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장보고로부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굉장히 장보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념해서 이제 이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엔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당서역기를 남겼다. 7세기에 활약한 현장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왕호 천축국전, 천축국이 인도예요. 인도를 순례하고 돌아와서 남긴 기행문이고요. 요거는 8세기에 활동했던 신라의 승려 해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닌 아니고요. 사서집주를 편찬한 인물은 심지어 승려도 아닙니다. 이거 누굽니까? 바로 주의예요. 주의가 사서에 주석을 달아서 편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인물. 이 인물은 승려는 맞는데 누구냐? 바로 고구려의 승려인 해자입니다. 해자. 대표적인 도회인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입당 구법 순례 행기를 저술한 인물이 바로 엔닌이 되겠습니다. 엔닌 9세기. 자, 그래서 이 승려 문제는요. 누가 뭘 했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 언제 활동했는지 시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도 시기를 바탕으로 답을 찾는 문제도 조금 어려운 수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승려가 활동한 시기와 활동 내용까지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서울 탈환 결과 보고서, 대규모 병력의 인천 상륙. 이게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대규모 병력의 인천 상륙과 서울 점령으로 유엔군이 참전을 했고 인천 상륙 작전이 전개된 이 전쟁. 유엔군과 한국군 부대들이 함께 싸운 전쟁. 이 전쟁 바로 뭡니까?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개된 6.25 전쟁이죠. 6.25 전쟁.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라 불리는 6.25 전쟁 되겠습니다. 6.25 전쟁이 진행되던 시기,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1950년부터 1953년이 되겠죠.
요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1번 보겠습니다.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1931년입니다. 1932년입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고요. 1932년에 만주국이 수립이 되죠. 난징대학살 1937년에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이 개최되었다. 포츠담 회담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경고한 회담이죠. 일본의 패망 직전인 1945년에 개최가 되고요. 미일 안보 조약은요.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의 줄임말인데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면서 그 조약과 함께 맺어진 조약입니다. 미일 군사 동맹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조약이고요. 이게 1951년에 체결이 되고 참고로 1960년에 한 차례 개정이 됩니다. 이 미일 안보 조약 개정을 반대하는 투쟁이 안보 투쟁으로서 일본 현대사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을 겁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이 미일 안보 조약은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견고하게 만듦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막아내고자 하는 그런 냉전 체제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일 안보 조약이 바로 6.25 전쟁 시기에 체결이 되었죠. 따라서 정답은 뭡니까? 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된 건 언제입니까? 중일 전쟁이 발생한 직후가 되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이 다른 선지들이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6.25 전쟁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문제가 꽤 나오거든요. 이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됐고요. 1951년 동시에 이 미일 안보 조약도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요. 일본이 재무장을 해요.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거든요. 이런 모든 작업들이 다 미국의 일본의 반공 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6.25 전쟁 기간에 일화 평화조약이 체결돼서 일본과 중화민국, 타이완이죠. 일본과 타이완 간의 국교가 수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문제 나왔을 때 보통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천황. 헌법을 반포하다. 자, 천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본 같습니다. 일본. 자, 일본의 헌법인데요. 일본의 헌법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대일본 제국 헌법이고요. 두 번째가 일본국 헌법. 우리가 흔히 평화헌법이라고 말하는 헌법입니다. 그 두 헌법 중에 어떤 헌법이냐에 따라서 밑줄 친 정부가 누구냐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법 반포식이 황궁에서 거행됐대요. 천황은 자 여기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본국 헌법은 일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등 정부 요인을 향해 헌법의 반포일을 낭독하고 내각 총리 대신에게 헌법을 천황이 하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부는 과거 일부 지식인들의 의회 설치와 헌법 제정 요구를 탄압했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자유민권운동이죠. 자유민권운동. 주로 1870년대에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던 일본의 자유민권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걸 탄압했지만 서양식 정치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헌법 제정을 추진했고요. 천황이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헌법. 그래서 이 헌법은 사실 근대적인 진정한 근대적인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렇죠? 국민의 권리보다는 천황의 권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성격이 녹아 있고요. 이 헌법은 바로 어떤 헌법입니까? 바로 대일본 제국 헌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반포됐냐? 1889년에 반포됐고요. 이 헌법을 만드는 데 주도했던 인물이, 이 헌법 만드는 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토 히로부미 되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식 헌법을 참고해서 군주 중심의 헌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이고요.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일본국 헌법이 새로 등장하면서 이 헌법은 폐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부는 바로 어떤 정부입니까?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메이지 정부가 되겠죠. 바로 요 천황, 이 천황이 바로 누굽니까? 메이지 천황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천황이요. 자, 그러면 이 메이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광무개혁.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정부가 추진한 자주적 개혁이죠.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정부가 되겠고요. 3인 평등 정책, 신분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메이지 정부가 전개를 하죠. 이 3인 평등 정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메이지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개혁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문명개화를 추구했고 청나라의 양문동과 달리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결국은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꺾음으로써 메이지 유신이 양문동에게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3번에 태평천국운동을 진압했다. 이건 누굽니까? 이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 때 발생한 농민 봉기죠. 태평천국운동은 청나라 정부군이 아니라 청나라의 한인 관료층이 조직한 향용과 서구 열강의 군대가 함께 진압을 했습니다. 4번에 산킹코타이 제도를 시행했고 미일와 친주약을 체결한 정부는 메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이거 어딥니까? 바로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 특히 여러분 미일와 친조약이랑 미일소 통상조약을 메이지 정부 때 맺은 거라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에도 막부가 체결한 거예요. 체결하고 나서 이제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수립된 천황중심 정부가 메이지 정부죠.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절대 상심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이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후에 동아시아사 공부에서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